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한국은 제2의 베트남이 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주 이제 한국 가서 기도 순례를 잘 마치고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저희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로 또 계속 기도하다가 기도한 대로 계속 안 되어졌죠. 그래서 좀 보여지는 상황들은 계속 좀 기도한 것과 좀 반대로 가면서 좀 안타까운 심정에 또 한국을 방문해서 그 땅을 밟으면서 좀 기도하지 않은 마음으로 가서 또 기도 사역을 좀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국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좀 보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저도 그렇지만은 많은 분들이 아마 그 베트남을 좀 떠올리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몇 년 전에는 한국이 정말로 이렇게 가다가는 제2의 베트남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또 이렇게 베트남의 전철들을 그대로 밟아가는 한국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좀 한때는 좀 무거워서 좀 힘들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한국의 모습을 보면요, 베트남의 그 모든 전철을, 그 역사를 그대로 좀 밟아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면은 여러분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베트남 하면 아무래도 베트남 전쟁, 베트콩 이런 것도 생각하겠지만, 베트남 하면 유일하게 베트남을 상징적으로 베트남에서만 볼 수 있는 상징적인 그 단어가 아마 보트피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트피플을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게 이제 불쌍한 사람들, 안타까운,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는 이런 정도로 우리가 흔히 보트피플을 생각하는데, 사실 이 베트남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요, 우리 보트피플에 대한 어떤 우리의 생각들을 다르게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베트남과 지금 한국 상황들을 좀 이렇게 좀 비교하면서 지금의 상황들을 좀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18세기에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산업화가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자원과 노예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국가들이 이제 인도나 아프리카,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로 진출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식민지 정책을 펴게 되는데, 1900년대 좀 이제 들어와서 이제 그 중간은 이제 거두절미하고, 일본이 한국을 이제 점령하게 되고, 또 프랑스가 베트남을 점령해서 각 나라의 이제 식민지가 됩니다. 네, 그런 상태로 쭉 가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모든 식민지 정책들은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식민화되었던 나라들이 이제 독립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한국도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얻게 되지만, 베트남도 프랑스로부터 이제 독립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베트남에서는 호치민이, 북쪽에 있는 호치민이 그 베트남의 공산주의 국가를 선포하면서 그 북쪽에 공산주의 정부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여전히 프랑스가 통치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맞이하게 돼서 베트남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프랑스가 이제 자유 진영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지는 것을 용인할 수가 없어서
프랑스가 이제는 이제 식민지 어떤 그 시스템이 아니라 이 베트남 내에서 이제 내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도 차이나 전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인도와 중국이 전쟁을 벌인 게 아니라 베트남 내에서 프랑스와 이제 공산주의, 베트남의 공산주의와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죠. 한 약 8년 정도 인도 차이나 전쟁이 진행되다가 나중에 이제 베트남에서 프랑스가 제네바 협정을 통해서 이제 베트남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방의 자유 진영의 국가들이 직접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후원해주는, 지원해주는 형태로 그 베트남 내에서 계속해서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에서 전쟁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베트남 상황이 점점 공산주의에서 이렇게 좀 장악이 되어지면서 미국이 1964년 이제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전쟁에 이제 개입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미군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한국도 이제 베트남전에 참전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베트남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3년인가요? 그때 미국조차도 베트남에서 이제 철수하죠. 파리 평화 협정을 맺고 거기서 이제 베트남에서 완전히 이제 철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3년에 이제 미국이 이제 손을 떼고 나간 다음에 2년 후에 1975년에 베트남이 이제 북쪽에 있는 월맹군에 의해서 남베트남의 월남의 이제 4.20이 점령을 당하면서 이제 베트남이 완전한 공산주의 국가로 이제 장악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976년에 베트남의 공산주의 국가가 이제 수립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베트남의 이제 역사인데 뭐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도 베트남에 대한 것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이제 그 전쟁 가운데 참여하고 이러면서 베트남이 어떻게 공산화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베트남과 한국을 좀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게 좀 필요한 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트남이 공산화되어진 그 과정이 한국이 공산화되어진 것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베트남을 보면 지금의 이제 한국의 상황들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면 또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은 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베트남은 우리가 흔히 월남이라고 말하죠. 자유민주 체제의 정부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이 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남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베트남은 월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월북이라고 말하지 않고 월맹이라고 말하는데 공산주의 체제의 국가죠. 그 위쪽. 그러니까 한국으로 얘기해서 북한이라고 보면 되죠. 똑같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북쪽은 공산주의, 남쪽은 이제 자유주의입니다. 자, 근데 베트남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빼놓지 않는 게 이제 베트콩을 얘기하죠. 월맹보다는 베트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 베트콩은 북쪽에 있는 월맹군, 그러니까 정규 이제 공산주의 군대가 아니라 이 베트콩은 월남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공산주의자들을 통틀어서 베트콩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월남에서 무장 세력으로 이제 전투를 벌인 사람들이 많은데 이 월남 안에서 있으면서 간첩 활동을 했던 모든 공산주의자들 다 흔히 이제 베트콩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베트남이 공산화되어지는 데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사실 이 베트콩들입니다. 월맹군이 아니라 월남 내에 존재하고 있었던 베트콩들 때문에 공산화가 됐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로 적용해서 보면은 뭐 똑같이 이렇게 그 적용되어질 수는 없는데 그것들을 좀 적용해서 보면은 무장자한테는 아니지만 남한 내, 한국 내에 이제 존재하고 있는 공산주의 세력들, 한국의 베트콩은 좀 주사파 세력들, 종북 세력, 그다음에 그 민노총이나 그 학교에서 그 이제 학교에 있는 단체가 뭐죠? 이 전교조, 민노총이나 전교조, 뭐 이런 데들, 뭐 정당으로 얘기하면 뭐 정의당 같은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 내에 존재하고 있는 이 베트콩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외부의 적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부의 적이 무서운 건데 이 한국 내에 존재하고 있는 이 베트콩과 같은 이러한 조직, 이러한 세력들이 사실 한국 내에서 가장 위험한 그런 조직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내부에서 한국을 분열시키고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월남에서 그 당시에 활동하고 있었던 좌파 세력들이 그 당시에 주장했었던 것들을 보면은 오늘날 한국에서 이 좌파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들이 이제 제일 먼저 외쳤던 게 뭐냐면은 외세를 배척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함께 연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라는 거는 우리 많이 듣는 얘기죠. 북한의 선전 매체가 우리 민족끼리라는 매체가 있죠.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 우리 민족끼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들은 우리 나라에 대한 우리 민족에 대한 어떤 그 문제를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들을 쫓아내야 된다. 우리끼리 얘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공산주의가 한 민족 안에 들어와서 분열하게 만들고 그리고 서로 싸우게 하면서 다른 우방 국가들이 개입하는 것을 막는 이게 이제 그들의 전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북한에서 사실 우리 민족끼리라는 것을 우리 민족이란 단어를 쓰고 이거를 시작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공산주의 시스템 안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이거를 제일 먼저 그 베트남에서도 사용했던 거고 지금 한국도 동일하게 이것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끼리 같이 연합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월맹에 대한 즉 이제 북쪽에 있는 공산주의 체제 그쪽에 월맹에 대한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동족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공격은 바로 우리 동족을 형제와 자매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해서 월맹에 대한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한국도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북한에서 공격해오면 그냥 입도 뻥긋하지 않고 아무 소리도 안 하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공격하려고 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이미 이 북한 정권에 대한 어떤 공격들을 하거나 뭐 어떤 그런 제스처가 있으면은 뭐 한국은 난리가 나죠.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국민들도 의식이 많이 이렇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은 우리 이제 민족에 대한 것들도 한번 이제 이야기를 좀 나중에 좀 하려고 하는데 북한은 더 이상 우리 민족이 아닙니다. 예전엔 같은 민족이었는데 더 이상은 같은 민족이 아니고 이제는 북한 정권과 거기서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 동포들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동포이지만 그러나 더 이상 우리의 민족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이제 감정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들이 그 다음 단계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미군이 그래서 철수해야 된다. 문제는 미군이다. 그래서 미군이 나가줘야 우리 민족끼리 이제 대화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남북 평화 회담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대화하면서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한국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베트남에서 그 월남의 좌파들이
그 당시에 좌파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들어보면 지금 너무나 놀랍게 한국의 좌파들이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죠. 아주 하나도 다르지 않은 100%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뭐 주한미군 철수 뭐 예전부터 소리 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도 지금 어떻게든 종전을 선언하고 이제 평화 회담을 통해서 이제 통일을 이루려고 하죠. 근데 그들이 말하는 통일은 사실은 공산화되어지는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 한국에서는 뭐 평화라는 단어, 그다음에 이제 그 통일이라는 단어를 이제 막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국 안에 있는 굉장히 큰 미혹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평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고 통일을 말하고 있는데 뭐 평화 통일? 사실은 북한과의 평화 통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평화를 말하거나 통일을 말하고 그리고 어떤 뭐 연합을 말하는 이런 것들, 뭐 원코리아 뭐 이런 단어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런 걸 들을 때 오히려 더 의심해야 됩니다. 그 안에 숨겨진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잘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그 한국 내에서 동일하게 이 좌파들이 선전선동하면서 지금 한국을 그 사람들의 의식들을 장악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 북한에 대한 그 경계들을 풀게 만드는 그러한 그들의 이제 전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 베트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군이 이제 그 당시에 그 파리 평화 회담을 갖고 그 다음에 미군이 이제 철수했을 당시에 사실은 거의 그 전쟁에서 승리한 상태였었고 월맹군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월남에도 남아 있었던 그 좌파 세력들이 0.25%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베트남의 한 2천만 되는 인구들 가운데 0.25%면 사실 굉장히 소수죠. 그렇게밖에 남지 않았었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이 철수하고 난 후에 불과 2년 만에 다시 전세가 바뀌어지면서 그 안에 남아있던 그 잔존 세력들이 다시 그 사회를 선동시키면서 2년 만에 미국이 떠나고 베트남을 완전히 공산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때 미국이 철수하면서 미국을 중심해서 많은 우방 국가들이 베트남에 엄청난 군사 지원을 해줘서 당시에 베트남이 전 세계 4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4위면은 엄청나죠. 그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끝내는 공산화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좀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공산화가 된 후에 그 밝혀진 사실들인데 부통령을 부통령을 시작으로 해서 뭐 군 장성들, 뭐 참모총장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경찰 고위 간부들, 그 다음에 교수들, 많은 지식인들, 국회의원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에 포섭되어져서 간첩 활동을 했었다는 게 드러났죠. 그래서 미국이 어떤 그 군사 물자들을 지원해주면 며칠 지나면은 월맹군에게 돈을 받고 팔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어떤 비밀 회의들을 이제 하게 되면 하루만 지나면은 월맹군이 다 그 보고들을 다 듣게 되고,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미 모든 게 무너졌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군사 장비를 갖고 있어도, 그리고 이 뒤에서 미군이 지원해줘도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이들이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이 월맹군에 대한 어떤 그 무분별한 어떤 신뢰라고 할까요? 평화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이들은 절대 우리를 다시는 공격하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안보 불감증에 빠져서 나라를 지키는 것에 등한시 여기고, 또 그 평화협정을 맺을 때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미국이 다시 참전한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도 우리 대신 미국이 싸워줄 거니까 이런 안일한 태도로 나라를 지키고 그 안에 있던 그 세력, 좌파 세력들을 제거하는 일에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이 월맹군은 그 조약을 깨고 다시 이제 전쟁을 시작했는데 50일 만에 베트남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됐던 겁니다. 그것을 보면은 이 국민 스스로가 나라를 지키는 것에 포기한다면 그 어떤 나라가 생명을 걸고 그 나라를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을 보면은 베트남이 공산화된 과정들이 그냥 안타까운 사연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그들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이 공산화되자마자 바로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종교인들 그 다음에 월남의 지식인들을 잡아서 어떤 그 재판 없이 처형했다라는 겁니다. 항상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종교인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의 지식인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동시에 했던 게 그 월남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모든 이제 좌익 세력들을 똑같이 처형을 합니다. 이유는 그 민주사회에서 반체제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체제가 바뀌어도 또다시 동일하게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제거되어져야 된다 해서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반드시 그들을 도왔던 그 안에 이제 좌파 세력들, 그 다음에 간첩들을 항상 다 제거했습니다. 그게 이제 역사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공산화가 되면서 그 이후로부터 한 10년 동안 수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그냥 무작정 배를 집어타고 이제 도망을 가죠. 해외로 떠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굶어 죽고 해적에게 잡혀 죽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이제 도달했는데 거부되어져서 다시 또 바다로 나가다가 거기서 죽고 엄청나게 많은 100만 명 이상 넘는 보트피플이 생겨났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할 때 베트남의 이제 보트피플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한번 나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짧지만 베트남이 어떻게 공산화되어졌는지 그 과정들을 이렇게 쫙 살펴봤을 때 이 보트피플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성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불쌍히 여겨야 되는, 도와줘야 되는 그냥 안타까운 그런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성적으로 우리가 잘 판단해 보면 물론 도와줘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당한 그 비극은요 어쩔 수 없이 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선택해서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비극은 그들 스스로가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우리 한국도 그러한 보트피플이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지금의 한국을 보면 그런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트남의 역사를 보면 한국의 미래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냥 다르지 않게 100% 똑같이 싱크되어지는 한국의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이번에 한국을 좀 방문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 좀 만나고 또 제가 귀국하기 이제 하루 전날 이제 안내를 받아서 광화문을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가졌습니다.
그 광화문을 한번 돌면서 현장을 직접 보고 또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제가 좀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고 좀 새로운 좀 소망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청와대를 돌아서 쭉 한 바퀴 돌아 이제 광화문 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있었는데 이제 10월 3일부터 집회를 시작해서 주말에만 집회하다가 지금은 이제 매일 에브리데이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11시 한 반쯤 이제 방문을 했는데 11시 예배를 지금 그 청와대 쪽에서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적지도 않고 사람들이 천막 안에서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쪽 청와대길에서는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는데 요 반대쪽 경복궁 그쪽에는 요즘은 뭐 경복궁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한복을 갈아입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한복 입고 사진 찍는 게 이제 하나의 뭐 그 이벤트가 됐나 봐요.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그 비가 오는데도 막 사진을 찍고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쪽에서는 나라 민족을 염려하면서 비가 오는데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한복 입고 사진 찍고 완전히 대조가 되는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청와대를 이렇게 쭉 돌아서 이제 광화문으로 해서 이렇게 쭉 갔더니 광화문을 보니까 두 개의 세계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의와 불의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의인과 악인들이 있고 진실과 거짓이 다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광화문 거리가 이제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또 나라 민족을 걱정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 모여서 이제 그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집회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근데 그 광화문에 방문했더니 거기에 반미를 외치는 사람들이 항상 상주하면서 피켓을 들고 있고 거기에 또 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좌파 단체들이 거기에 천막을 치고 거기에 상주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월호 그 천막도 아직도 광화문에 계속해서 그 전시를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광화문을 보면 한국의 영적 상황이 지금 현재 어떠한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모든 게 그러니까 완전히 분열되어져 있는 한국 사회들을 다 보게 되는 것을 이렇게 좀 광화문을 통해서 영적 상황들 좀 보게 됐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10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광화문에서 많은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그 정광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계속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그 이후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이제 그 시작된 것 같아요. 놀랍게 이제 변화가 되고 원래는 이제 그 계획하지 않은 건데 매일 예배가 생기고 그리고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별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개인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서 사람들이 이제 나라 민족을 염려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광화문에 주말마다 엄청나게 몰려오고 뭐 이제는 그 사람들이 광화문 교회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청와대 교회라고도 말하고 토요일도 예배를 드리고 주일도 예배를 드리고 아예 이제 어떤 교회들은 주일날 아예 그쪽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들이 계속 그 확대되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청와대를 장악하고 광화문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집회를 드리면서 그 청와대 쪽에서 늘 상주하고 있었던 좌파 단체들이 많았었대요. 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좌파 단체들이 청와대에 가까이서 자기들의 이제 그 어떤 그 원하는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늘 천막을 쳐놓고 농성하고 시위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청와대를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또 이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완전히 거기를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장악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그 청와대 길을 아예 24시간 그 자리를 잡고 하루에 또 3번씩 예배를 드리니까 이 청와대 쪽에 있었던 모든 좌파 단체들이 다 쫓겨나가지고 광화문 쪽으로 내려갔답니다. 그래서 광화문에 지금 이제 천막을 치고 상주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광화문은 거리가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는 그들이 청와대 앞에 있었는데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거기 많이 몰리게 되면서 수적으로 밀리니까 결국에는 광화문 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화문에도 그 이제 이순신 동상부터 해서 저 세종대왕 동상 있는 그 중간의 거리를 세월호가 완전히 그냥 그 길게 다 장악을 수년 동안 장악을 했었는데 이제 많은 이제 그 애국 시민들이 민원을 걸고 또 청와대 집회와 광화문 집회에 수많은 인파들이 몰리면서 끝내는 이제 이 천막을 철거하고 맨 코너에 지금 이제 하나의 이렇게 천막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지금 어떤 영적인 변화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목소리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게 눈에 보여지는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함께 행동했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열매를 맺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의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소망 가운데 하나의 사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제 이런 변화들이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출국하는 이제 토요일 날에도 그 서울시에서는 이제 그 애국 집회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광화문 시작하는 세종로 사거리 거기에 아예 큰 상설 무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외부에 어떤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만들어서 공연을 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국 집회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날에도 무슨 어떤 뭐 뮤직 콘서트인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오고 그냥 광화문 자체를 장악을 하니까 무대에서 이들이 하려고 했던 것들이 뭐 그 구경 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워낙에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많으니까 공연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좀 하다가 철수했답니다. 그런 식으로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태극기와 또 성조기 또 이스라엘기까지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완전히 그 안에서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접 참여한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었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꽤 나오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왔다가 그 나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그 광화문에서 그런 여러 가지 간증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이렇게 버스 타고 올라올 때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어서 올라오면서 뭐 어떤 간증들을 나누고 찬양하고 이러면서 올라온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몇몇 있었던 이제 불신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간증을 듣고 대화를 나눈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놀라운 건 이 광화문 집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다가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있다라고 그 광화문 집회에 계속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해 주시는 것을 제가 이제 듣게 됐습니다. 이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하고 계신 일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모든 상황들이 지난 과거의 베트남의 역사를 볼 때 정말로 하나도 다르지 않게 공산화되어져 가는 모든 절충들을 다 밟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도 참 한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부분이었었는데 이번에 한국을 방문해서 이렇게 그 현장을 보고
또 여러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 제가 모든 것이 다 똑같지만 한 가지 베트남과 다른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베트남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이 공산화되기 1년 전에 미국의 그 베트남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미국이 만든 거예요. 미국이 딱 봤을 때, 이 나라는 이제 끝났구나. 곧 있으면 공산화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세우고, 많은 이제 그 베트남 내에 있었던 우파 지도자들이 망명을 하고 베트남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베트남이 공산화 되어졌습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좀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더 모이기에 힘쓰고 지금 광화문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이건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좌파들이 말하는 어떤 돈을 받고 모인다. 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지금 베트남과 유일하게 다른 단 하나의 딱 하나 다른 사실입니다. 근데 이 하나의 그 다른 점이 바로 베트남과 똑같이 그 닮아가면서 공산화되어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소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깨어서 분별하고 그리고 이들이 두려워서 숨고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고 함께 모여 연합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이들이 단순히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임의 핵심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여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민족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광화문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각처서 자기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또 우리와 같이 해외에서 디아스포라로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이 기도가 다 모아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한민국에 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시기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르신 자리에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싸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로 싸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반드시 일하실 것이고 우리 민족을 향한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모든 것이 다 지금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무너져 가고 있지만 여전히 소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고 왔는데 23일이 이제 지소미아 최종 결정을 하는 날로 알고 있는데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지소미아 파기가 거의 확정되어졌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소미아가 파괴되면 이제 한미 동맹이 당연히 깨어지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그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지금 베트남의 모든 그 시스템 그대로 닮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북 평화를 주장하면서
평화 통일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공산화되어지는 가정 가운데 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나라 민족의 부르심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기는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그리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떠나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부담감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로 연합해서 싸우는 그런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